Welcome back, everyone. 네, 다시 돌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는지요? 다시 돌아오신 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참석하시는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이번 세션은 이 한국의 녹색성장기금, 이 주최하고 있습니다. 녹색성장기금이 한국 정부와 세계은행 사이의 협업기관이죠. 그래서 이 실제적인 지속 가능한 개발 프로젝트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특히나 기후 적응 그리고 이 도시 개발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이번 프로그램의 좌장 역할은 왕현근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이제 세계은행 녹색성장기금에서 나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세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SDG 리부트를 하기 위해서 이 세계은행의 녹색성장 프로젝트를 통해서 통찰을 살펴보는 세션이 되겠습니다. 오늘 저는 좌장 역할을 맡았습니다. 세계은행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개발 달성을 위해서 또 특히나 이 빈곤 퇴치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금융 재원을 제공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개도국들에게 금융 재원과 그리고 이제 정책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에비데이 아이다 커미트먼트가 이 10억 달러를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세계은행이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 달성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인프라, 보건, 교육, 그리고 다른 분야에서 전 세계적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국의 이 녹색 성장 기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 정부와 또 세계은행 사이의 파트너십 기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2012년에 설립이 되었고 이 녹색 성장 기금 KGGTF가 개도국의 지원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적이고 지속 가능한 해결책과 전략과 이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이를 통해서 보다 회복력 있고 포용력 있는 성장을 구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인천에 사무소를 두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여기 이 발표자 세 분께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특히나 스타마트와 코투자 원생님께서 그리고 또 이러한 프로젝트를 통해서 미래의 비전을 조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steemed speaker. 그러면은 저희 패널 분들로부터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자는 황인철입니다. 이 세계은행에서 시니어 에너지 스페셜리스트로 일을 하고 있고 에너지 효율 관련해서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그리고 특히나 동아시아 태평양 도서국가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에너지 정책 그리고 또 한국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 황 선생님께서는 에너지와 여러 자원에 대해서 텍사스 대학교에서 석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네, 그러면은 발표 부탁드립니다. Thank you, Sean. 네, 감사합니다, 좌장님. 오늘 제 발표에서는 지속가능한 에너지로 가는 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진이 나와 있는데요. 이 사진은 제가 필리핀의 민달라루 지역에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을 때 찍은 것입니다. 미나나우의 이 낙후된 마을을 방문을 하기로 했었는데 비가 너무 많이 내려서 산사태가 있었고 또 도로가 진흙탕이 되어서 갈 수가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원들이 제가 그 마을을 방문하는 것을 만류했었는데 어떻게든 해결 방법을 찾자라고 했습니다. 이 현지 팀에서 해결 방법을 찾았는데요. 바로 이 엄청나게 큰 건설용 트럭을 구한 것이었습니다. 이 트럭을 타고 저희가 그 마을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가는 동안에는 굉장히 어려운 길이었고 또 강도 건넜어야 했는데 성공적으로 그 마을에 들어가서 이 미션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여러 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고 또 목표를 달성하는데 여러 가지 장애물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장애물을 우리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 발표에서 구체적으로 두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몽골과 필리핀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몽골의 경우에는
깨끗한 친환경 조리 에너지이고 울란바토르의 클린 에어 프로젝트라고 해서 우브캡이라고 불렀습니다. 세계은행과 함께 했는데 세계은행에서 약 48,013개의 깨끗한 스토브를 제공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어려웠던 SDG 과제가 바로 이 울란바토르 중앙 지역의 환경 때문이었는데 이 지역은 언덕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이 게이 지역에 있는 가게에서는 집에서는 석탄을 떼야만 하는 상황이었고 이것이 공기 오염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울란바토르의 대기 질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심각한 오염을 경험하는 특히 겨울 때 오염을 경험하는 지역이었습니다. 따라서 몽골에서는 이 울란바토르의 공기질 개선이 시급한 문제였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저희 세계은행 TF에서는 SDG 3번, 즉 건강과 웰빙 목표에 기여했고 SDG 4 양질의 교육 그리고 SDG 5 양성평등, SDG 13 기후행동 그리고 SDG 7번 저렴하고 안정적이며 지속가능한 에너지라는 목표에 기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사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필리핀에서 진행했던 사업인데요. 필리핀의 지속가능 에너지 접근 프로젝트라는 이름을 가진 사업이었습니다. 이것은 친환경 전력을 공급하는 것이었는데 세계은행에서 45,500대의 가정용 태양광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민다나오 지역에서 이 개통에 연결되어 있지 않는 아주 낙후된 그런 외딴 지역에 이를 제공했습니다. 민다나오 중에서도 무슬람 지역이었는데요. 이 지역의 경우에는 좀 많이 낙후가 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에너지 접근이 매우 낙후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필리핀은 현재 거의 100% 전기화가 되어 있지만 민다나오의 경우에는 전기화가 80%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 무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은 40%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각 가정의 지붕에 태양광 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었는데 이를 통해서 SDG 4번, 13번 그리고 7번에 기여했습니다. 네, 여기 보시는 것은 현재 우리가 직면한 도전 과제가 되겠습니다. SDG 목표 달성에 어떠한 장애물이 있을까요? 먼저 세계은행의 사업을 진행하고 다른 여러 개발 원조 사업들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도전 과제는 바로 이러한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 지역에서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이해와 확신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선진국들과 개도국, 특히 개도국에서는 성공의 경험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 혁신적인 사업을 하는 것을 주저하거나 꺼리기도 하고 비용이 많이 수반되는 사업을 하는 것을 꺼립니다. 특히 에너지 전환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일부 고객들은 에너지 전환을 거부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에너지 전환은 무척 복잡하죠. 그리고 이런 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첨단 기술도 없고 이러한 전환을 할 수 있는 역량도 없고 정책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화석 연료의 안락함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화석 연료는 이들에게는 익숙한 연료이고 익숙한 에너지원이어서 아는 그런 익숙한 환경에 안주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발 기관 입장에서는 계속 설득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친환경 쪽으로 계속 전환할 수 있도록 움직일 수 있도록 계속 성공 사례들을 제시하고
또 쉽게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해결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식 공유를 하기도 하고 시범 사업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를 통해서 이 대상 국가가 좀 더 확신을 얻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그리고 지속 가능한 발전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저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현재 많은 장애물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극복해야 될 과제들이 있습니다. 일단 전 세계의 정치가 분열되고 있고 전쟁이 지속되고 있고 또 이러한 양극화와 전쟁으로 인해서 공급망이 와해되고 공급망의 차질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전 과제를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가지 단일한 해결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통제하지 못하는, 우리가 제어하지 못하는 많은 변수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작은 것들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종의 이제 희망의 빛을 만드는 것이죠. 기존의 파트너십을 활용을 하고 우리의 지식을 활용함으로써 희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세계은행은 글로벌 지식을 가지고 있고 또 글로벌하게 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경험에 따르면 이러한 세계은행의 이 글로벌한 지식과 또 역량을 활용하게 된다면 이러한 개발을 필요로 하는 국가들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은 작은 개도국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이러한 사업의 사진입니다. 팔라우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배터리 저장, 그리고 마셜 섬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이 모빌리티, 그리고 제주도에 있는 풍력 발전소입니다. 규모는 작지만 매우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작은 성공의 경험이 쌓이게 되면 우리는 이러한 혁신적인 솔루션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에 확신을 갖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Time on. 네, 감사합니다. 특히 시간 준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선생님께 후속 질문이 있는데요. 슬라이드를 보니까는 지식 공유를 이제 고객들과 한다. 특히나 이제 몽골과 또 필리핀과 한국 사이에서 한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제 질문은 그러면은 이러한 고객분들의 관심이 공통된 관심이 무엇인지 한국의 어떠한 것을 자신의 나라에서 배우고 사용하고 싶어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추가적인 조치가 더 필요한지, 이 적절한 지식 공유를 위해서 그리고 또 이런 국가들의 권한 강화를 위해서 무엇이 더 필요한가요? 네, 질문 감사합니다. 저는 몽골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몽골 협력 대상 기관들을 초대를 하고 한국에서 이 몇 년 전에 지속 가능 에너지 워크숍을 진행했었습니다. 이때 몽골의 특히 울란바토르 시 공무원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국에서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었는지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 한국의 지역 난방 시스템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단열 기술과 또 단열 효율이 굉장히 높은 그런 창문 등에 대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몽골은 그러한 효율이 높고 또 단열 효과가 높은 그런 자재와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한국이 어떻게 이러한 제품을 보급하고 또 효율적인 주택을 구축할 수 있었는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이 워크숍을 진행하는 동안 한국 정부와 또 관련 기관에서는 자신들의 경험을 공유를 했고 어떻게 이러한 정책들을 펼쳤는지, 특히 건물의 에너지 효율 규제를 어떻게 진행했는지에 대해서 공유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핵심이 되었던 것은 결국 당근과 채찍을 골고루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강력한 규제도 있어야 되겠지만 이와 동시에 효과적인 인센티브가 함께 병행되어야 합니다. 규제와 관련하여 한국 정부에서는 에너지 효율, 건물 에너지 효율 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사에서는
이 건물의 에너지 효율 계획을 제출을 해야만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건물 설계가 에너지 효율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다면 건설에 대한 허가를 정부에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 정부의 정책 성공의 핵심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몽골 측에 공유를 했고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효율 정책을 펼쳤는지 보여주었습니다. 네, 적절한 정부 규제와 인센티브 둘 다 필요하다라는 것이군요. 감사합니다. 네, 다음 이제 연사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슈레스타 님이시고요. 세계은행에서 시니어 환경 스페셜리스트로 일을 하고 있고, 이 동아시아와 그리고 태평양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속 가능한 개발 관련해서 이 수자원 관리 면에서 공부를 하신 바가 있습니다. Um, First of all, thank you to Yonsei University and Audi. 네, 먼저 연세대학교에게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저희 월드뱅크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발표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저희는 실제로 환경과 천연자원, 그리고 블루 경제, 블루 이코노미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함으로써 여러 가지 이제 정보들을 나누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에너지 효율이 왜 중요한지 이러한 프로젝트를 통해서 저희는 이 좀 개괄적으로 이 환경적인 그리고 GP들 그리고 글로벌 프랙티스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SDG가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슬라이드를 움직여야 되나요? 알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환경은 그리고 환경 관련돼서 글로벌 프랙티스를 보면은 저희가 생태계와 생태계 서비스를 활용을 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저희들의 협력 대상 국가의 그 생태계 자연 환경을 활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기술적인 전문성도 제공이 되어야 되고, 또 기술적인 지원도 이 개도국들, 협력 대상 국가들에게 제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이슈들이 잘 식별이 되어야 됩니다. 또 저희들은 이 다양한 파트너들과 그리고 기관들과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루션을 같이 설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도 하고 있고 현장에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협력 대상 국가가 우리로부터 지원을 필요로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솔루션을 같이 설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그 국가의 여러 가지 핵심적인 자원, 토양이라던가 또 뭐 수자원 아니면은 해양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SDG를 충족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천연 자원을 너무 착취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녹색 고용도 창출을 하고 있고 또 생계 수단도 개선을 시키고 있고 전반적인 이 녹색 경제를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이라던가 그리고 지속 가능한 환경 그리고 블루 경제 그리고 임업 그리고 수산업 연안 자원 등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면에서 여러 가지 경제학적으로나 정책적으로 이미 그 가치에 대해서는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을 이 국가 예산에 편성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필요한 정보들이 나와 있습니다. 환경 관리라고 하는 것은 그 환경에 대한 글로벌 프랙티스를 준수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모든 이러한 GP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URL이 있는데요. 네, 얼번을 뜻합니다. 얼번과 에너지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 도시 에너지가 어떠한 영향을 이 생태계에 주고 있는지 이런 것을 평가를 하고 그 평가를 하는 것이 환경적인 면에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식별을 하고 최소화하고 다루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SDG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요. 그리고 여기에서 몇 가지 강조가 되어 있지만은 강조가 되어 있는 것들은 SDG하고 보다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것입니다. 특히나 이들 국가들에서는 자연 환경이 훨씬 더 중요한 그들의 경제에 정말 근간을 이루는 자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조금 더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 영역인데요. 제가 플라스틱하고 그리고 또 이제 여러 가지 뭐 하수 관리, 그리고 폐수 관리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좀 더 중점을 두고 작업을 하고 있는데 플라스틱 사용량이 급증했습니다.
인구가 증가하고 또 중산층도 증가하기 때문인데, 그런데 이런 폐기물을 관리하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인프라도 제한적이고, 예를 들어서 태국 같은 경우는 이 사실 재활용 가능한 소재의 14.6%만 실제로 재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것들이 그냥 환경으로 폐기물로 방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는 특히나 어떤 국가들은 1인당 플라스틱 소비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소비량 자체도 줄여야 되지만 이것은 우리가 시각적으로도 보기가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안 좋은 언론 보도들이 나오기도 하죠. 근데 경제면으로도 안 좋습니다. 특히나 관광산업이라던가 양식업이라던가 수산업에 있어서 부정적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여성들이 이러한 부분에서 많이 일을 합니다. 그래서 비공식적인 노동자로 여성들이 이러한 분야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플라스틱을 불에 태우게 되면은 그러한 것에 여성들이 더 많이 노출이 됩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어획에서 사용이 되었던 장비에 의해서 관광객이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다른 여러 가지 글로벌 프랙티스하고 조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도전과제에 대해서 대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SDG 11번하고도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도시, 지속 가능한 소비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타겟 11.6을 보시면은 특히나 이 대기질, 그리고 또 다른 여러 가지 폐기물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타겟 12.2 같은 경우는 보다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또 효율적인 방식으로 천연 자원을 관리하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12.5 같은 경우에는 이 재활용, 재사용, 발생과 관련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후변화 관련해서 우리가 폐기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특히나 이것은 기후 변화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후 변화 관련해서 저감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사실 이 폐기물 분야도 메탄 발생의 20%를 차지한다라는 것을 간과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나 저감하는데 비용은 적게 드는 편입니다. 예를 들어 폐기물 처리장이라던가 토양에서 폐기물을 처리하는 곳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은 이 저감 혹은 적은 것 관련해서 많은 국가에 있어서 범람이 리스크입니다. 왜냐하면 폐기물이 어떤 배수 시스템에 들어가서 배수 시스템을 막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취약성이 있는 공동체가 이 범람에 혹은 침수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그리고 또 이것은 생활 폐기물하고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 폐기물이 너무 많아지면서 그런데 그것을 효율적으로 폐기물 처리장에서 처리하지 못함으로써 이 배수관이 막힌다던가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범람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범람이라고 하는 것, 침수라고 하는 것은 또한 오염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 팀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들을 할 때 보다 구체적으로 특히나 여기 이 지역에서 저희가 활동을 할 때 사실 대부분의 개도국은 비슷한 문제에 놓여 있습니다. 각 나라마다 문맥은 조금씩 다를지라도 공통된 이슈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고형 폐기물하고 플라스틱 관리를 볼 때 이 정책이라던가 어떤 제도적인 역량이 개도국에서는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정책은 좋은 정책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국가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다 선진적인 정책을 가지고 있는 개도국도 있지만은 대체적으로 조금 낮은 수준의 정책을 가지고 있고 제도적인 혹은 인프라적인 역량도 낮은 편입니다. 설비들,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폐기물을 현장에서 분류해야 되는 설비들도 많이 부족합니다. 모두 다 수기로 사람의 노동으로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더 보충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좀 의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고형 폐기물 관리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관리를 할 수 있는 이 역량이 부족하고 거기에 재원이 잘 투자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고형 폐기물이 나오는지 얼마만큼 나오는지 이것에 대해서 어떤 단계를 거쳐서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다 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원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로서 저희가 어떤 기술적인 역량, 기술적인 전문성을 저희 세계은행이 제공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은행이 또 아무래도 저희 세계은행이 여러 나라들의 역량들을 모을 수 있다 보니까는 이런 것들보다 체계적으로 조직화해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필리핀에서 하이레벨한 예시를 지금 들고 있는데요. 여러 개의 이 분석 작업을 통해서 저희가 필리핀에서 어떤 정책이 좀 빠져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에서는 어떠한 정책을 또 좋은 정책은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도 살펴보고 로드맵을 저희가 짜드렸습니다. 데이터 갭은 어디에 있고 정책 격차는 어떻게 메꿀 것인지 그리고 역량은 어느 정도인지 각 지역 단위에서의 역량은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이 시간대와 더불어서 로드맵을 저희가 짜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이 역량 강화를 해드림으로써 필리핀에서 직접 이것을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저희가 드리고자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국이나 다른 국가들이 지식 공유를 같이 해주셨고요. 여러 가지 교훈도 공유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러한 정책들이 굉장히 복잡하고 또 기술적인 설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식 공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장에 적용되는 해결책들은 각 그 현장의 국가에서 이제 실행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는 저희들의 그 DPL 팔러시 랜딩에 따라서 이러한 프로젝트를 수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솔루션들은 이제 저희 혼자서 할 수가 없습니다. 또 글로벌 프랙티스만으로는 환경적인 글로벌 프랙티스만으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도시 분야 그리고 에너지 분야 여러 분야가 같이 협업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이 협력 대상 국가의 정부뿐 아니라 그리고 또 민간 부분의 참여자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양자적인 관계, 예를 들어 한국과 대상 국가와의 관계도 중요하고 그리고 전문성, 그리고 지식 이런 것들이 다 공유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일로식으로 격리되어서 서로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걸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훌륭한 발표. 감사합니다. 아까 연산님과 비슷하게 정책 중요성 그리고 지식 공유,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제가 이 고형 그리고 플라스틱 폐기물 관리 관련해서 질문이 있는데 많은 국가에서 중요한 이슈입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은 혹시 민간 부분에 있어서 이러한 고형 폐기물, 플라스틱 폐기물 관리에 있어서 재원을 조달한다던가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요? 그리고 혹시 한국으로부터 어떤 교훈을 배울 수가 있을까요? 민간 분야의 이 협력 관련해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질문 감사합니다. 특히나 민간 부분은 모든 분야의 민간 분야하고 저희가 이야기를 해보면은 분명히 할 역할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이 폐기물 분야 같은 경우에도 이미 민간 분야가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저는 주로 개도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효율성 면에서 혹은 최적화 면에서 민간 분야가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역할이 보다 더 커질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민간 분야가 그런데 스스로 최적화될 수는 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물론 이익이 있다라고 하면은 민간 분야가 뭔가를 하겠지만은 민간 분야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면서 그래서 좋은 일을 하면서도 또 이익도 높여갈 수 있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민간 분야가 그냥 SDG가 무조건 의무사항이라고 해서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민간 분야 입장에서도 여기에 뛰어들 명분이 있어야 되고 그것은 바로 이익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정책도 분명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생각할 수 있는 예시가 필리핀의 복잡한 정책이 있습니다. EPR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Accelerated Producer Responsibility라고 하는 프로그램인데 이 프라이빗 섹터에 있어서 어떤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자가 그 폐기물에 대해서 나중에 관리할 책임도 가져야 된다라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민간 분야가 훨씬 더 이 문제에 대해서 인식을 갖게 되었고 그래서 스스로 더 푸시를 해서 자신들이 배출하는 쓰레기를 최소화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예산에
법안에도 반영이 되었습니다. 안 그러면은 페널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예시고, 그다음에 한국을 예를 들자면은 한국 같은 경우는 매우 견고한 EPR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난 20년 동안에 이런 정책을 집행해 왔고, 그 과정에서 많은 교훈을 배웠지만 그것이 동일하게 필리핀에서도 적용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한국이 배운 교훈들, 뭐가 주요했던지, 예를 들어 가버넌스적인 주요 요인 혹은 파이낸스적인 면에서 주요 요인, 이런 것들을 한국이 세계은행하고 같이 일을 하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필리핀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교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비공식적인 부분, 규모가 작다 할지라도 민간 영역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계약을 저는 해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어떤 완전히 공식적인 섹터가 아니라 할지라도 뭔가 이것을 시스템 안으로 데려와서, 그리고 기본적으로 폐기물과 관련되는 어떤 데이터나 정보를 가지고 이 더 나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시스템 내에서 이러한 폐기물로 인해서 이미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훨씬 더 나은 폐기물 관리 방법을 고려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과 같은 경우가 그런 면에서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적절한 인센티브 메커니즘이 주어져야 된다. 그래야 민간 부분의 이제 역할이 커질 수 있고, 그리고 외부 이슈를 방지할 수 있다라는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다음 발표자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스타마티스 코투자스입니다. 세계은행에서 시니어 토양 관리 스페셜리스트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양 관련해서 여러 가지 권리 문제들을 다루고 계십니다. 이 아세안에서, 그리고 민간 부분 밸류에이션과 가치평가와, 그리고 또 이 조세 관련해서도 작업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에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발표를 통해서 땅이 우리 주변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땅은 지속가능 목표를 달성하는 데 매우 중요하고 녹색 성장을 가능케 하는 요인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차원에서 이러한 글로벌 지속가능 포럼에 참여하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이 시간을 보내면서 어떻게 우리 이 토지 관리가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제 발표는 몇 가지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 토지 임대권과 또 책임감 있는 토지 관리가 어떻게 기후변화 경감 및 적응에 관련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토지 계획과 녹색 성장, 그리고 SDG가 어떻게 관련이 되어 있는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저희가 일부 이 지역에 있는 국가들과 어떻게 협력하고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전문성이라고 한다면 크게 두 가지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첫 번째로는 토지 사용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땅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자산입니다. 특히 가난하고 또 소외된 계층에게는 도시든 농촌이든 중요한 자산입니다. 또한 토지와 어떤 지리 정보가 SDG 달성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후변화 경감과 관련된 토지의 역할을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증거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토지 사용권을 강화함으로써 우리는 적절한 토지 사용을 촉진할 수 있고, 그리고 이를 적절하게 모니터링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서 천연자원을 더 잘 관리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탄소 배출과 다른 관련된 여러 경감 조치들을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기후변화 적응 관점에서 보면 좀 더 회복력 있는 공동체를 만드는 데 땅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토지와 관련된 규제를 적절하게 활용함으로써 공동체에게 지원을 해줄 수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기후변화 리스크를 시뮬레이션하고 다른 재해 리스크 계획을 세우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경감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바로 원주민들과 지역 주민들의 토지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이 원주민들의 경우에는 전 세계 토지의 25% 정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권리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특히 이 동북아시아나 태평양 지역은 아니지만 다른 지역의 경우에는 이런 원주민들의 토지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노력이 진행이 되고 있고 또한 그러한 토지에 대해서 정부가 책임 있는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이 공동체를 지역 기반으로 한 장기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더 나아가서 대규모의 농업 개발이나 아니면 농림 임업 등과 관련된 양어권 관리를 제대로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원주민의 토지 권리를 등록하고 등재하는 것이야말로 등기화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기후 재난 예방과 또 관리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아직까지는 기후 변화와 관련된 적응 능력이 매우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050년까지 거의 10억 명 정도가 기후변화로 인해서 고향을 떠나야 할 것이다라고 추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2015년에서 2019년 사이에 이미 2,500만 명이 살던 터전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구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토지는 우리의 중요한 자산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재구축을 함으로써 그리고 토지를 다시 회복시킴으로써 이 터전을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맥락에서 저희는 많은 다양한 재난 이후 관리 일을 하고 있습니다. 녹색 성장과 관련된 말씀을 이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의 토지 사용 계획을 보면 효과가 떨어지고 분획화되어 있고 서로 다른 기관들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후 경감과 기후 적응을 위한 토지의 잠재성을 충분하게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재정 지원과 기술 지원을 제공을 하고 좀 더 통합된 토지 사용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좀 더 균형 있는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한국과 같은 선진국에도 이러한 접근 방법이 적용이 될 것입니다. 또 도시 기획에 있어서는 안전한 주거 환경을 만들고 또한 도시민들이 리스크 없는 공간에서 살 수 있도록 하며 또한 회복력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기본적인 생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도시의 우선순위입니다. 다음으로 농촌 지역의 경우에는 이 원주민들과 지역사회의 토지 권리를 인정하기 위해 적절하게 토지를 배정하고 그리고 또한 안전한 방식으로 농업을 함으로써 이들의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SDG 11번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토지가 다른 SDG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기본적으로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그리고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위한 SDG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한국 파트너들과 함께 그리고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 파트너들과 함께 스마트 녹색 도시를 위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을 이용을 하고 연결성을 강화하고 그리고 핵심 정보를 효과적으로 공유하고 활용함으로써 도시 서비스가 원활하게 제공이 될 수 있도록 하며 또 회복력 있는 인프라를 갖추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다양한 혁신을 우리가 논의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I have one follow-up question because 네, 제가 또 후속 질문이 있는데요. 이 토지가 특히나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자산이다라는 것 너무 공감이 갑니다. 토지는 굉장히 중요하고 또 개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에서 이 스마트 시티 언급하셨는데요. 제 질문은 어떠한 혁신적인 접근법을 통해서 이 토지 보유권을 특히나 최근의 맥락에서 유지할 수 있을까요? 특히나 디지털 혁신의 맥락에서 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토지 보유권을 유지를 할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디지털 기술이 이런 토지 보유권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할 수가 있을까요? before 네, 질문 감사합니다. 디지털 관련된 질문을 먼저 생각해 보자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혁신은
기술이 아니어도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토지권과 관련해서는 더더욱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예를 들어서 참여적인 토지 구획, 참여적인 토지 지도 작성, 그리고 지역 주민과의 토지 이용 관련 계획 수립 등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현재 아직까지 토지 거버넌스가 약한 그런 지역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지역에서 좀 더 참여적으로 범적인 개혁을 하고 정치적인 개혁을 함으로써 참여적인 토지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도시 계획과 또 도시 발전에 있어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는 블록체인을 이용을 해서 토지 대장, 토지 등기를 관리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런 방식을 하게 되면은 토지 관련된 권리를 전혀 위조할 수 없는 방법으로 블록체인을 이용을 해서 그 등재를 하고 등기를 하고 이를 관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개도국의 경우에 저희가 많은 위성 이미지와 또 원격 감지 장치 등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계속해서 토지의 상태를 업데이트하고 그리고 여러 재원 투자와 인력이 투입이 되어야만 현장에서 어떤 현장의 상황을 살피고 조사를 하고 실측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이용을 한 사업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좌장님께서 질문해 주신 대로 포용성과 관련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실제 이러한 개발 과정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또한 이런 토지에 대한 권리를 보장해 줄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토지와 관련된 여러 분쟁이 발생을 하는 곳들도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좀 더 원만하게 그런 분쟁을 해결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technology 디지털 기술은 정말 게임 체인저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다른 어떤 참여적인 매핑이라던가 공동체 참여 이런 것들이 정말 더 중요한 열쇠다라는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패널 토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세 가지 중요한 질문을 각 분들에게 드렸고 또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 녹색 성장과 SDG의 통합과 관련되는 것인데요. 황인철 선생님께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다양한 프로젝트를 고려를 해봤을 때 발표도 다양한 프로젝트에 대해서 해주셨는데요. 이런 프로젝트가 단순히 여러 SDG 목표와 일관될 뿐만 아니라 실제 달성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녹색 성장 전략과 실제로 이제 SDG 달성을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을까요? 네, 질문 감사합니다. SDG를 달성하기 위해서 일단 초기에는 세계은행에서 지속 가능한 방식의 사업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몽골의 사업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울란바토르 대기질 개선 프로젝트의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 사업을 설계할 때 저소득층과 또 여성을 고려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이 울란바토르 게르 지역에 특히 깨끗한 조리기구를 보급을 하는 것이었는데 이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SDG 3번 즉 건강과 보건에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친환경 스토브와 친환경 조리기구를 받은 그런 가정에서는 굉장히 편안하고 또 집 안에서의 어떤 공기질이 개선이 되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압도적인 많은 참여자들이 긍정적인 답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SDG 4번에도 기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양질의 교육이라는 목표인데요. 왜냐하면 저희가 목표로 했던 그런 건축물들, 대상들은 여기에는 학교와 유치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세계은행에서는 매우 효율이 높은 미세먼지 필터를 1,500개의 유치원과 학교에 제공을 했습니다. 이러한 그 공기청정기를 제공을 했기 때문에 교육 환경이 개선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는 양질의 교육의 질 향상에 개선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SDG 5번에도 기여했는데 양성평등입니다.
대기 오염은 특히 여성들에게 집에서 가정일을 하는 집안일을 하는 여성들에게 큰 건강 피해를 주었습니다. 엄마들이 주로 요리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제 친환경 조리 기구를 제공을 함으로써 여성의 건강이 개선이 되었고 여성의 근무 환경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약 100여 명의 여성들이 이러한 깨끗한 환경 오염 발생하지 않는 그런 방식의 요리 방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SDG 13번에 기여했다고 생각하는데요. 바로 기후 행동입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서 거의 18만 5천 톤 정도의 이산화탄소를 일정 기간 동안 줄이는 효과를 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Specific example. 네, 굉장히 구체적인 예시 감사합니다. 이 프로젝트가 사실 여러 개의 SDG에 기여를 한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 질문은 이제 준우 선생님께 드리겠습니다. 녹색 성장 관련해서 뭐 회복력이란던가 적응이 매우 중요한데 선생님의 경험에 비추어서 봤을 때 무엇이 가장 중요한 도전 과제였는지 궁금합니다. 이 프로젝트들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뭐가 가장 중요한 도전이었는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도전 과제는 무엇이었는지 어려움은 무엇이었는지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해결책은 무엇이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폐기물 관리와 같은 문제는 사실 여러 개의 측면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의 도심 환경, 그리고 도시의 어떤 역량, 그리고 효율성 이런 것들은 또 전부 다 환경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환경에 주는 영향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그러면서 자연을 활용할 수 있을까?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이 SDG 11과 12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또 이것을 다시 우리가 프로젝트로 전환을 해서 수행을 할 때 아까 전에 말씀드릴 때 기술적인 도전이 있고 특히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 면에서, 제도적인 면에서, 기관적인 면에서, 인프라적인 면에서 또 어떤 금융적인 어떤 세부 정보 문제라던가 이런 것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필리핀뿐만 아니라 다른 아시아 국가, 아세안 국가에서도 공통되는 도전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혁신 언급하셨는데 우리는 조금 어느 정도는 운신의 폭이 있습니다. 이런 이슈를 다루는 데 있어서 이 혁신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운신의 폭은 어느 정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사실 다른 연사분의 말씀을 다시 인용하고 싶습니다. 혁신은 꼭 복잡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순한 혁신도 좋습니다. 내가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국가의 맥락에 맞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 실행할 수 있으면 혁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도전과제, 그러니까 폐기물 관리라고 하는 도전과제에 있어서 국가들이 때로는 그 이슈에 포커스를 두는 것이 아니라 다운스트림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토양과 관련되거나 아니면은 소각하거나 소각을 하면 오히려 더 많은 오염물이 이제 유출이 됩니다. 그래서 보다 우리는 업스트림에서 해결책을 찾았으면 좋겠고 보다 리사이클링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흔하게 예를 들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이미 당연하다라고 되어 있는 관행들이 다른 나라에서는 새로 채택해야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 영향, 임팩트를 내놓는 것일 뿐만 아니라 정책적인 면에서도 중요합니다. 한국 같은 경우 한국 관련해서 여러 가지 교류를 이제 저희가 한국과 또 여러 협력 대상 국가들과 한 바가 있는데 우리가 그러면은 국가 내에서 어떻게 혁신을 구축할 것인지, 그래서 그 국가에서 자신의 도전 과제를 어떻게 혁신적으로 극복할 것인지, 그 과정에서 생태계를 조성하고 역량을 강화시켜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협력 대상 국가 정부가 그렇게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역량을 저희가 구축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어떻게 예산을 짜고 어떻게 나의 제품을 홍보할 것인가, 특히나 중소기업에 대해서 그런 역량을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현장에서 어떠한 임팩트가 있을 것인지, 그 임팩트가 있을 것이다 를 알려주고, 그리고 그러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하는 자들과도 파트너십을 맺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다양한 에이전시들과 관계를 맺고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먼저 스몰 스케일로 한번 시도를 해보고 작동되는 국가가 있으면 이것을 또 다른 국가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단 작은 단계에서부터 혁신을 시도하고 실행을 해보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또 어떤 정책 이행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EPR을 해주고 뭔가 양자적인 관계에서 많은 도움을 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투자를 해서 뭔가 스케일을 키워주고 한국이 그런 역할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파이낸싱 면에서 한국 같은 국가가 도와줄 수 있고 대규모 투자를 도와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접근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는 보다 포용적이고 포괄적인 참여를 통해서, 그러니까는 뭐 정책뿐만 아니라 뭐 규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일을 해볼 수 있다라는 답변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저 Q&A를 저희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고 나서 청중으로부터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청중분들께서도 사실 이런 세계은행의 전문가분들과 직접 Q&A를 해볼 수 있는 귀한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질문이 있으시면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이크 이따가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스타마터스 선생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의 질문은 미래 방향에 관한 것입니다. 녹색 성장을 위한 미래 방향과 파트너십을 위해서 어떻게 이러한 녹색 성장 비전이 진화해 나갈 것이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더불어서 어떻게 국제적인 파트너십 이 이런 SDG 노력에 더 기여를 할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보다 회복력 있고 지속 가능한 글로벌 공동체를 어떻게 건설할 수가 있을까요? 네,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래와 또 녹색 성장 전략의 미래 방향은 앞서서 준우님이 말씀해 주신 도전 과제와 연계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도적인 역량이 개도국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녹색 성장 전략을 펼치기 어려운 경우도 있고, 또한 재원이 부족하고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메커니즘이 부족하기 때문에 충분하게 하지 못하는 경우, 또 좋은 프로젝트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녹색 성장 전략의 미래와 관련해서는 더 나은 정책과 더 나은 규제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한국 녹색 혁신을 이집트에서 진행을 했을 때 특히 토지 관리 그리고 토지권과 관련된 정말 수백여 개의 서로 다른 정책과 규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지, 이런 분절화된 규제를 어떻게 통합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와 정보의 격차가 있습니다. 녹색 성장의 미래를 꿈꿔보려면 먼저 인공지능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인공지능과 또 사물 인터넷을 활용해서 일단 시범 사업을 진행을 하고 이러한 혁신 기술들이 어떻게 활용이 될 수 있을지 모색을 해봐야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답보다는 질문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과 같은 이러한 전문가분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실제 많은 우리의 협력 대상 기관 및 국가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해결 방법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파트너십과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자면 한국이 지금까지 굉장히 적극적으로 녹색 성장을 위한 역할을 해주시고 녹색 성장 기금을 운영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매우 높이 평가합니다. 또한 글로벌 녹색 성장 기구와 같은 이런 중요한 국제 기구와 GCF 또한 한국에 위치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은 양자적으로 많은 다양한 국가들과 함께 협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진국이나 선진 기관들만
개도국이나 저개발국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또한 그들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이 많다고 생각하고 사우스 사우스 협력과 또 상호 학습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 lot of 네, 감사합니다.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 있다. 다학제적인 협업, 그리고 남남 협업, 또 뭐 지식 공유, 또 베스트 프랙티스를 다른 국가로부터 배우고, 뭐 역량을 구축하고, 그리고 파이낸스도 금융 재원도 매우 중요하다. 중요한 말씀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청중분들로부터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신가요? 네, 누군가가 마이크를 전달해 주시겠어요? 네, 저는 진리라고 합니다. 저는 KG 체프에서 인턴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굉장히 많은 정보를 담은 발표들 감사합니다. 제 질문은 제가 이름을 제대로 발음할지 모르겠는데요. 스타마티스 코투자스 선생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 질문은 혹시 어떤 주요 도전과 또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지, 특히나 지리 정보를 통합을 하는 데 있어서 특히나 어떤 빠르게 도시화를 겪고 있는 지역과 또 그에 따라서 토지 이용이 변하고 있는 지역의 이런 정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Thank you. 네, 질문 감사합니다. 도전 과제라 한다면 담당 기관들이 너무 분획화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남아시아 지역에서 사업을 할 때 최소한 25개의 토지 정보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25개 기관이 있다는 것이죠. 이 25개의 서로 다른 기관이 토지 관련 정보를 관리하고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국가에서는 기관들끼리 정보를 공유할 의지도 없고 그러한 통합에 관련된 어떤 정책이나 아니면 규제도 존재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전 과제라고 한다면 기술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 국가의 경우에는 기술 역량도 훌륭하고 또 IT 기술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정학적 지리 정보를 다 통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어찌면 정치적인 의지가 필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서로 고립되고 분획화되어 있는 이것은 내 구역이다, 이것은 내가 관리하는 그런 정보다라고 하는 마인드에서 벗어나는 것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작은 규모로 먼저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여러분이 권위 있는 이러한 지리 정보의 원천입니다라고 한다면 서서히 진전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next.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네. Hi, my name is Soyoung Lee. 저는 이서영이라고 합니다. 저도 KGGTF의 인턴입니다. 먼저 지식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첫 번째 질문은 황인철 선생님께입니다. 발표 동안에 여러 가지의 어떤 공급망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리스크 관리를 위한 해결책을 제안을 해주셨는데 이 세계은행이 이러한 해결책 면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아까 EMB 비즈니스 라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서 환경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혹시 세계은행이 가지고 있는 이 환경 리스크 관리의 정의가 무엇인지 이러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어떠한 조치들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So, Incheon, 네, 그러면 황인철님 먼저 답변 부탁드리고 다음에 준우님 부탁드립니다. 네, 현재의 정치적인 양극화 그리고 전쟁과 같은 이런 상황은 글로벌 리스크입니다. 어찌 보면 전 세계 그린 에너지 기술과 그린 에너지 비용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리스크가 되고 있습니다. 친환경 에너지의 비용이 계속 떨어지고 PV 패널과 EV 비용이 떨어지고 배터리 저장 장치의 비용이 하락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정치 양극화와 또 정치적인 갈등 때문에 탈세계화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이러한 비용
하락의 커브가 곡선이 현재 멈춰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계은행과 다른 여러 개발기관들은 공공기관으로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저희의 글로벌한 영향력을 가지고 무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글로벌 재원 조달과 또 지식 공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에너지 효율 사업과 같은 이런 사업을 기획을 해서 계속 진행을 할 수 있겠고, 이러한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그린 에너지 또 그린 기술 등이 해당 국가에 적용이 되고 도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글로벌 에너지 전환의 모멘텀을 이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답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will be the 네, 준우 선생님께서 그럼 마지막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환경 리스크 관리, 이것은 일종의 이 Environmental Global Practice 영역 안에서 또 별도의 사업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계은행이 하는 모든 활동들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는 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저희의 활동들, 프로젝트들은 허가를 받기 위해서 이 환경 안전 평가를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프로젝트가 지금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환경에게 줄 것인지 혹은 사회 그리고 공동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인지 미리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경감 부분에서도 우선 사항들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먼저 일단은 low impact, 그러니까는 어떤 부정적인 영향이 제로이거나 아주 낮은 수준의 프로젝트를 저희는 우선적으로 승인을 하고 시행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것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러한 우선 사항의 리스트에 따라서 저희가 작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프로젝트마다 세계은행이 하는 프로젝트마다 현장에서 집행을 하면서 그 생태계의 서비스 모든 유형에 걸쳐서 그러니까는 단순히 어떤 생태 자원을 공급받는 것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것들, 무언가를 생산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체계적인 방식으로 평가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면에서 이 프로젝트가 어떤 임팩트를 줄 것인지를 또 평가를 합니다. 어떤 것은 사회적인 영향일 수도 있겠죠. 제가 사회학자는 아닙니다만은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특히나 원주민 공동체에는 어떠한 영향을 받을 것인지를 살펴봅니다. 그걸 또 해당 전문가가 살펴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임팩트가 너무 높다라고 평가가 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저희가 최근에 참여했던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역시 폐기물 관리 프로젝트인데 그러니까는 소각을 시키는 경우입니다. 어떤 그 경우에는 그리고 어떤 그 경우에 얼마만큼의 탄소가 배출이 되는지, 그리고 또 이 배출되는 화학물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배출이 되는지도 살펴보고, 그랬을 때 이 시설로 하여금 어떤 대기질의 기준에 맞추어서 이 배출가스를 저감할 수 있는 설비라든가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를 따져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 저희가 이런 것들을 보고 이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그 현장에다가 구축을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또 사회적인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평지에서, 그래서 범람이 잦은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 과정에서 어떤 관리 과정에서 사람들을 이동시켜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을 이사시킬 계획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사시키는 방법도 환경 안전 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행하는 모든 프로젝트마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고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세션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모든 패널 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굉장히 가치 있는 통찰을 나누어 주셨고 또 질문해 주신 청중분들께도 감사합니다. 오늘 세션이 여러분들이 이제 세계은행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저희 패널분들께 따뜻한 박수 부탁드립니다. 훌륭한 기여를 해주신 패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패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세계은행이 이 녹색 성장을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 배워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질문도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특히나 준호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정리를 하고 싶은데요. 이 민간 부분하고의 협력이 중요하다. 그리고 민간 부분 스스로 최적화하기는 어렵다. 우리가 동기부여를 해줘야 한다. 환경과 공동체를 생각할 수 있는 요인을 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다음 세션하고도 이어지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SDG in Action이라는 제목으로 여러 사실 민간 부분에서 이 기업체에서 저희가 패널 분들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15분 휴식 취하고 다음 세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